우리가 변화를 감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뭔가 이 공간에 그 향수 뿌린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향수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변화는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 어떤 변화 역치, JMD라고 했습니다. 이 JMD를 딱 넘어서는 순간, 뭔가 냄새가 변했다 알 수 있죠. 또 제가 이렇게 요 톤으로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톤을 바꿔서 만약에 좀 더 크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가성을 쓴다고 하죠. 그 노래방 같은 데서 가성으로 뭔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톤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챈 다음에 그 알아챔을 계속 유지하는 거냐, 그거는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상식하고 맞지 않고 여러분들 경험하고도 맞지 않을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 공간의 향이 바뀌었구나, 냄새가 바뀌었구나, 알아채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바뀐 냄새가 일정 시간 좀 나긴 나요. 그런데 한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바뀐 향수 냄새가 마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는 여전히 그 향수 냄새가 퍼져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들어와서 냄새가 바뀌었다라는 걸 감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냄새를 못 맡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물론 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뭐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은 특히 이제 뭐 동해 바닷가, 서해 바닷가 이런 데 가서 요즘처럼 좋은 뭐 민박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숙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허름한 민박이죠. 허름한 민박에서 숙박을 하면은 그런 데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일 가능성이 있거든. 재래식 화장실 알아요? 그냥 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화장실.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곳에 옛날에 진짜로 똥돼지가 막 지나가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화장실 가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 역한 냄새가 확 나죠. 근데 볼일을 급하게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볼일 어쩔 수 없이 이제 코 막 틀어막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있다 보면은 그 냄새가 그렇게 막 처음 들어갈 때만큼 그렇게 역하지 않아요. 그냥 좀 참을만해.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마치 코가 마비가 된 것처럼 냄새가 안 나는 듯하게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밖에 나와서 이제 다른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볼일 보러 거기 들어가는 순간 또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간에 빛에 대한 정보가 형광등 하나가 딱 꺼졌어. 그러니까 계속 깜빡깜빡하면 신경 쓰이지만 아예 딱 꺼져버렸어. 아예 꺼져버리면 처음에는 좀 어두워졌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일정 시간 좀 지나고서 그 어두워진 조명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뭐 이게 정말 어두워진 건지 아닌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소리 같은 경우도 볼륨을 낮췄다가 처음에 한 볼륨 또는 두 볼륨 정도 탁탁 높였을 때 볼륨이 올라갔어 라고 느끼는데, 계속 그 볼륨이 올라갔다고 느끼지 않죠. 올린 볼륨체로 계속 듣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져서 볼륨이 올라갔다는 걸 잘 못 느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게 위험한 게 그런 것 때문이죠. 큰 소리로 계속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귀가 이제 상할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변화를 계속 느끼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 내 귀에 손상이 올 정도로 계속 큰 소리를 듣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노출돼 버리는 거죠, 그 소리에. 볼륨을 줄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제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야, 좀 더 크게 얘기해봐, 잘 안 들려라고 하다가 계속 그렇게 작은 목소리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그 작은 목소리도 어느 순간 잘 들려요. 밤에 이제 처음에 엄마가 나 혼자 좀 뭐 보고 싶은데 큰 소리로 듣다가 야, 소리 줄여! 뭐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소리 줄였는데 처음엔 잘 안 들려. 근데 조금 듣다 보면은 그 줄인 볼륨에서도 잘 들리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거냐? 마비된 거냐? 근데 마비는 아니고요. 이게 적응됐다고 하는 거죠, 적응. 우리는 변화를 감지하지만 그
그 감지한 변화에 끝없이 계속 그 변화를 인식하고 있거나 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화에 적응을 해버려서 마치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뇌의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없지. 공부를 잘 할 수 없겠죠. 뭔가 집중해서 일할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한순간 딱 느꼈다가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안 느껴지도록 적응을 해버리니까 다른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책도 좀 긴 시간 내 생각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볼 수 있고 또 강의 동영상 같은 것도 만약에 본다면은 생각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계속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온도가 또 살짝 변했어. 근데 그 온도 살짝 변한 거에 대해서 조금 추워졌는데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 외투를 다시 입어서 좀 따뜻하게 했어. 근데 그 온도 변화가 아주 살짝 바뀔 때마다 내가 계속 그걸 느끼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공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다 적응하고 금방금방 넘어가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생산적인 일에 건설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응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적응, 어댑테이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적응 중에 약간 이제 특이하고 시차가 다른 그 자극들 중에서 조금 긴 적응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냄새에 대한 적응, 그러니까 후각이죠. 후각에 대한 적응, 더 정확하게 후각적 변화에 대한 적응. 이건 생각보다 되게 금방 이루어져. 1, 2분이면 돼. 그리고 청각적 변화에 대한 적응. 이것 또한 1, 2분이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시간이 오래 걸려야만 뭔가 이제 적응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시각적인 부분이죠. 특별히 뭔가 환해졌을 때, 물론 뭐 조명이 너무 환해져서 눈부셔서 막 눈을 찡그려야 될 정도로 뭐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 그러면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닌데 눈부심 없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환해지는 것 쪽으로는 아니고 반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불이 딱 꺼졌다. 또 밖에도 조명이 하나도 없다. 완전 그 시골 학교다. 그러면은 정말 깜깜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불이 딱 꺼졌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부분, 우리가 이제 변화를 감지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변화를 분명히 지각했어.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적응하면서 어두운 곳에서도 보이는 순간이 오긴 오거든. 마치 이제 처음에 소리를 듣다가 그 큰 소리로 듣다가 그게 이제 처음 작은 소리처럼 들리는 것처럼 또 지독한 냄새가 났다가 지독한 냄새가 슬슬 옅어지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완전히 그냥 암흑이었는데 그게 조금 적응이 되면서 밝아지고 뭔가 색까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형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런 걸 이제 암수능이라고 하는데, 이 암수능은 이 청각적인 부분에 적응하는 것, 또 이 냄새에 적응하는 것에 비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그 눈에 망막에 있는 간상체와 원추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암수능이 되려면은 여기 지금 러드라고 되어 있는 이게 막대 모양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막대 모양. 간상체라고 불리는 건데, 이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간상체, 지금 여기서는 약간 이거 뭐 필터를 가르라고 나오네.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사진 보면은 약간 노란색으로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이 간상체, 러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명암을 구분하는 세포예요. 밝고 어두움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세포가 이 간상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색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세포가 원추체예요. 원추체. 그리고 색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이 원추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보면 삼원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삼원색을 결합해서
우리 이 세상의 색을 만들어내거든. 우리 뇌에서 색을 만들어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신호, 색에 대한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이 원추체에 의해서 색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원추체 시스템이 삼원색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삼원색을 결합해서 다양한 색들을 조합해내죠. 그건 이제 우리 뇌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원추체에서 삼원체 시스템으로 색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 뇌가 그걸 적절히 융합하고 조합하고 조립해서 이 세상의 다양한 색상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원추체입니다. 근데 불이 딱 꺼지게 되면은 이 원추체는 제 기능을 못해요. 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빛이 충분히 있어야 구별 가능한 게 색인 거야. 원추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게 간상체죠. 명암을 구분해주는 시스템. 물론 지금 이렇게 조명이 환할 때도 명암을 구분해주는 시스템 간상체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환하고 어두운 부분, 그림자 가진 부분, 좀 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런 거 좀 구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간상체가 하는 일인데, 원추체는 불이 딱 꺼지면 이제 기능 종료. 그리고 간상체는 그때부터 이제 적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댑테이션. 어두움에 적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5분 정도 지날 때부터는 이제 약간 희미하게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게 되면 어두운 공간에서도 형체를 알아볼 수 있어요. 또 가까이서 이렇게 가면은 누가 누군지 이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응을 하죠. 그거는 근데 원추체가 적응한 게 아니라 간상체가 적응을 한 거예요. 간상체가 적응을 해서 명암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준 거지. 그 어두운 부분에서도 형체 지각, 누가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충분히 지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뭐 조명 같은 게 하나도 없던 시절에 산을 넘어가는 어떤 행상인들의 얘기, 뭐 보부상들의 얘기, 이제 그럴 때 그 조명이 없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을까? 또 달빛이 늘 보름달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간상체가 적응을 하니까 그래도 좀 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뭐 일부 횃불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제 간상체가 적응을 해서 형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한 10분 정도 지날 때는 발휘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은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는 자동차 도로에도 가로등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조명이 많이 생겨서 그런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조명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요 암수능이 굉장히 좀 느리게 이루어지고 간상체가 10분이 지나야 적응이 된다, 이게 자동차 사고가 나는 주요 원인이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계속 조금씩 이제 지는 때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절대역치 기준으로 뭔가 평가하고 상대역치 또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해가 계속 점진적으로 져간다는 거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해가 확 진 것처럼 느끼는 거지. 변화를 그렇게 감지하는 거니까. 변화가 계속 감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불빛에 늘 적응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불빛이 확 지나가 버리는 순간, 그 상대 역치를 확 지나가 버리는 순간 해가 확 졌다고 느끼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해가 확 졌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가로등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앞에 해가 확 졌다고 느끼게 되면서 잘 보이던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보통 어떻게 하느냐, 브레이크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꽉 밟게 되거든. 근데 브레이크를 이제 꽉 밟기 시작하면 뒷차도 브레이크 밟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앞차와 뒷차의 간격이 되게 좁았었는데 그런 식으로 급브레이크를 누가 밟게 되면 이제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질 무렵에 암수능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난다, 10분 이상 걸린다는 게 교통사고의 원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면서 환경을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교통공단이나 국토교통부죠. 이 국토부에 많이 건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차가 특별히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런
암수능 때문에 해가 질 무렵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해가 확 졌다고 느끼기 그 자원 단계에서 이미 가로등은 켜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건의가 됐고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요즘 주요 도로에서 이 가로등 켜지는 거 보면은 센서로 켜져요. 조도를 계산해가지고 럭스 단위로 조도를 막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도가 딱 넘어가면은 우리 인간이 이제 이거 어두워서 못 본다는 걸 감지하고 그 전에 불을 딱 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심리학, 시각에 관련된 적응에 대한 변화 역시 저스트 노티서블 디퍼런스를 잘 반영하는 심리학적인 부분이 이런 정책, 또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응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심리학을 많이 공부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많이 응용하시고, 꼭 심리학과 가야 뭐 응용하고 그런 건 아니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건설 같은 거 하면서, 요즘엔 또 스마트 시티 뭐 공학부 이런 것들도 있죠. 나는 스마트 시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센서를 개발하는데 심리학을 응용하겠다,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해적들 나오는 영화 보면은 해적들은 꼭 이렇게 안대를 쓰고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운 이 적응에 관련돼서 이유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적들은 갑판 위에서 싸우다가 이 갑판 밑으로 내려가야 될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야 될 때도 있어. 거기에 있는 적들하고도 막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갑판 밑으로 딱 내려가는 순간 거기는 보통 불이 없거든. 그리고 싸울 때 그 불을 꺼버리거든, 상대편이. 쳐들어간 쪽에서는 막 갑판 위에서 싸우고 정신없이 싸우다가 갑판 밑에 있는 이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어두움에 적응하고 있었던 적은 위에서 뛰어내려서 그 갑판 밑으로 들어오는 상대방이 훤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다 암흑색에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이제 적응 못하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우려고, 쳐들어온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 눈 중에 하나를 암 적응을 미리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대를 썼던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한쪽 눈, 꼭 뭐 왼쪽 눈일 필요도 없어요. 둘 중에 한쪽 눈을 암수능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암수능을 딱 시켜 놓고 이제 밖에서 막 싸우다가, 빛이 있는 공간에서 싸우다가 갑판 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안대를 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한쪽 눈이라도 암수능이 돼 있으면 보이거든. 그러니까 상대편만 나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주요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깨지는 거죠. 쳐들어간 쪽에서도 안대 벗어버리는 순간 암수능이 이미 돼 있으니까 상대편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한쪽 눈에 안대를 썼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해적들이 다 뭐 애꾸눈이어가지고 한쪽 눈이 상처가 났다거나 또 큰 아주 실명에 준하는 손상을 입어서 안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눈 멀쩡한데 둘 중에 한 눈에 안대를 했다는 겁니다. 갑판 밑에 들어가서 싸우는 상황에서 적들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나에게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암수능을 시켜 놓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적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웠어요. 그리고 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중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밤에만 이렇게 쓰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되게 특수부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밤에 쓰는 안경 같은 게 있거든. 그거는 결국에는 원래 우리는 암수능을 해야 밤에 뭔가를 볼 수 있는데 그 안경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쓰는 그런 고글 같은 걸 통해서 암수능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대신해주는 기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쓰자마자 굳이 암수능을 하지 않아도 다 뭔가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각적인 적응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감각기관에서 시각, 청각, 후각, 뭐 미각, 촉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과 적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근데 우리 뇌 시스템이 꼭 이런 감각기관에
감각기관의 변화만 감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 나에게 주어지는 쾌락, 내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보람과 가치, 의미, 내가 투입하는 어떤 노력,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서도 적응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꼭 감각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뇌에서 좀 더 상위의 정보 처리라고 할까? 좀 더 상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적응을 하고 또 변화를 감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대표적인 게 행복 같은 거죠. 행복. 또 행복을 재미와 의미로 좀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재미, 플레저에 대한 부분, 쾌락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또 쾌락에 대해서 변화를 빨리 감지함과 동시에 그 감지한 변화에 또 빨리 적응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우리 삶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의미는 상대적으로 물론 변화를 감지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고, 근데 변화를 감지했을 때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좀 느려요. 그래서 의미는 길고 오래 가죠. 적응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쾌락은 금방 느끼고 금방 적응해 버려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심리학자들이 물론 이제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지만 경제학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이미 발견됐던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혹시 뭐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게 뭐냐면 초코파이를 하나 먹었을 때는 맛있다는 거죠. 근데 2개 먹으면은 이제 맛이 좀 덜해. 3개 먹으면은 벌써 적응 다 끝나갖고 이제 별로 맛이 없고, 4개째 먹으면은 이제 막 텁텁하고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죠. 피자 같은 것도 뭐 웬만한 대식가가 아니고서는 배고플 때 처음에 하나 딱 먹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개 먹기 시작하면 이제 배 채우려고 먹는 거고, 3개까지 먹는 거는 이제 나중을 위해서 먹어두는 거고, 4개까지는 이제 보통은 잘 못 먹어요. 웬만한 대식가가 아닌 이상. 그런 거예요. 처음에 아이스크림도 처음에 하나 먹는 때가 맛있지, 그거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입 차가워지고, 처음에는 맛있었지만 아이스크림만 계속 먹는 순간 그건 이제 고문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먹어야지. 라면 맛있죠. 근데 라면 배고플 때 하나 딱 끓여 먹는 게 맛있는 거지. 너 다 먹어. 너 한 봉지, 여기 4개 한 묶음 된 거 네가 다 먹어 해가지고 그거 다 먹는다? 뭐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야 뭐 나 그렇게 하겠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나 딱 맛있게 먹고 아니면 거기 이제 밥 말아 먹는 정도 하면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쾌락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쾌락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하나 올 때는 막 그 행복이 10만큼 증가했어. 근데 똑같은 게 2번째로 오면은 10만큼 증가하지 않아요. 벌써 50%가 디스카운트 되고요. 2번째로 똑같은 게 오면은 그 즐거움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째로 오면은 또 디스카운트. 뭐 2분의 1 또 깎여요. 그래서 뭐 2.5, 그 다음에는 1.15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의 0에 가깝게 수렴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라도 이게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면 우리는 금방 적응해요. 누가 돈을 준다고 해봅시다. 누가 돈을 줘. 근데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하고 나는 지금 수입이 거의 없고 부모님 용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 때는 10만원 딱 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10만원 준다 그러면 그 10만원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도 이제 하게 되고 이미 내 월급이 한 300만원 정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야 내가 10만원 줄 테니까 이거 일 하나 더 해라, 또는 10만원 줄 테니까 심부름 하나 더 해라, 내 월급이 이미 300만원이 넘어가는데 10만원 줄 테니까 이거 하나 더 해라. 여러분들은 지금 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그래도 상상해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미 뭐 수입이 한 달에 뭐 300, 400 그 이상 되실 수도 있는데
10만 원 더 줄 테니까 일 하나 더 하세요. 근데 그 10만 원 받고 일 하나 더 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할걸? 아유, 내가 왜 그 돈 받고 그걸 해? 이제 이렇게 생각할걸. 근데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는 그 10만 원이 아쉽기 때문에 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로는 똑같은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액수로는 대학생의 10만 원이나 이미 월급 300만 원 이상의 회사원의 10만 원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선 다른 거지.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10만 원이더라도 내가 정말 가진 게 0인 사람이 10만 원을 얻을 때와 이미 내가 300만 원을 늘 가지는 상황에서 가진 게 많은 상황에서 얻는 10만 원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 보면은 1사분면에 보면은 0점을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10만 원을 딱 주웠어, 길에서. 그러면 엄청 좋은 거거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이미 충분히 가졌어. 나는 이미 막 몇 조 원대 막 자산가야. 근데 빌 게이츠야. 근데 빌 게이츠가 길 가다가 10만 원 주웠다고 해서 막 엄청 좋겠어요? 아마 아무런 느낌이 없을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사분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이미 가진 게 1000만 원인 사람에게 10만 원은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만 원하고 10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다른 거지. 이게 비율을 따지니까. 시각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감지할 때 퍼센트로 뭐 10%가 변해야 되고 8%가 변해야 되고 이런 퍼센트 단위로 변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촛불이 100개가 켜 있을 때는 8개만 변하면 됐었는데 촛불이 1000개가 켜 있을 때는 80개가 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8만 원도 의미가 있는 건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8만 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시각적인 그 JMD를 적용해서 8%를 적용하면 80만 원이 바뀌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 뭔가 좀 간에 기별이 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뭔가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계속 뭔가 해주다 보면은 그 해주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관계 같은 거 할 때 그 사회생활에서 친구 관계 또 이렇게 선배 관계, 후배 관계 이런 데서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야, 네가 진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언젠가는 이런 네 호의에 대해서 보답할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적응하기 때문이죠. 마치 인간이 보상에 적응하고 돈에 적응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대기업 다니고 이미 월급이 높은 사람들이 야, 뭐 SK는 보너스가 1000만 원인데 왜 우리 삼성은 보너스가 뭐 800만 원이냐? 뭐 그거 갖고 막 싸우거든? 우리도 보너스 더 올려달라? 이미 막 연소득이 막 8천만 원, 9천만 원 되는 사람들이 보너스 뭐 200만 원 차이 가지고 막 싸운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가 늘 이루어지고 퍼센트로 늘 평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보다 내가 많이 받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항상 상대평가. 그래서 이렇게 쾌락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좀 상대평가를 합니다. 100만 원 있는 사람에게 10만 원과 1000만 원 있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이게 상대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그래서 늘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로스 뭔가 손실 쪽으로 가면은 물론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는데 비슷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일단은 비슷한 건 뭐냐, 손실도요, 처음에 손실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뼈저리게 생각해. 그러니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특히 뭔가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만 원에서 누가 10만 원을 뺏어간다, 또는
길 가다가 잘못 잃어버렸다. 그때 이 충격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3, 4분면 보시면은 로스 쪽으로 갔을 때 조금 잃어버렸을 때 뚝 떨어지죠, 지금. 아까 옆에 1, 4분면에 개인 쪽에서 한 10만원 정도 벌었을 때 올라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든 슬럼프라고 부릅니다. 서든 슬럼프. 갑자기 슬럼프가 확 와버려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손실 쪽으로의 변화,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는 쪽으로의 변화에 2배 정도 민감해요. 나에게 이득을 끼치는 쪽으로의 변화보다는 이건 좀 둔감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당연하다고 여기고. 1,000만원, 2,000만원 월급 그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하다고 여겨버려서 보너스 더 달라고 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상 쪽으로, 이득 쪽으로는 되게 둔감해요. 근데 손실 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민감하지. 그래서 그 요즘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되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전기요금 같은 거 계속 오른다고 하고 가스요금 같은 것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한국전력 공기업이죠.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 종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구석구석. 근데 그 공기업 종사자들의 월급을 깎아야 되는 것이냐. 그 월급을 깎으면은 안 올려도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또 그 전기요금 인상하는 폭을 되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깎는다 말로는 하지만은 못 깎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600만원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월급 10만원 깎겠다 50만원 깎겠다 이게 못 깎는 거예요. 서든 슬럼프가 오거든. 이미 그거에 600만원 월급 받는 거에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 뺏어가 와 이거 못 참겠는 거지. 손실 쪽으로 3, 4분면에 지금 처음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처럼 서든 슬럼프가 확 와요. 도저히 견디지 못해요. 막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들도 생기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늘어나면은 차츰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되면은 손실 자체에 이제 둔감해져요. 손실이 막 1억, 2억, 4억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손실 자체에 되게 둔감해지는 구간이 오긴 오죠. 근데 그거는 손실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실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둔감하게 되니까 그때 또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손실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때 사람들이 손실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몇 천만원 손해보는 것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이미 몇 억을 손해본 사람에게는 몇 천만원 손해보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몇 억을 손해봐가지고 몇 천만원 손해보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일까? 이게 도박장인 거예요. 카지노인 거야. 카지노에 가면은 몇 억씩 손해본 사람들, 굉장히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님들, 또는 대기업하고 직거래하는 이런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하거든. 또 대기업 1차 벤더 기업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런 기업의 사장님들이 카지노에 한번 잘못 발들였다가 나름 이제 자기 재력을 과시하고 싶기도 했겠지. 그래서 뭐 몇 억씩 뭐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잃고 그리고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10억 되고 100억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가 흔들거릴 정도로 빚을 많이 이제 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둔감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막 본전 생각 같은 거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몇 천만 원 정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빚을 불러서 그리고 결국에 본전은 못 참고 아주 자기가 가진 거 다 날리고 패가망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카지노 근처에 월세방, 단칸방 같은 거 또는 뭐 이렇게 고시원처럼 3평짜리 아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숨어 살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이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에 둔감해지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리키는 이 경제학적인 용어는 이제 매몰 비용의 오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손실이 어느 정도
됐어. 이미 매몰 비용이 돼버렸어. 그냥 묻혀진, 없어진 비용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그거 잃어버리고, 그냥 난 지금부터 다시 이제 내 갈 길 간다라고 해서 그냥, 카지노를 박차고 나왔으면 되는데, 이게 손실에 둔감해지고 본전 생각은 계속 나고 그러다가,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카지노에서 사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이제 붙어가지고 쏙싹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이, 사장님 한 판만 더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삭거리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매몰 비용을 토대로, 매몰 비용이 있는 사람들은 손실에 둔감해지고, 그래도 아유,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본전 가져가실 것 같은데 이런 헛된 희망을 계속 품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작용하게 되면 패가망신하는 거거든. 그리고 일종의 이제 꼭 카지노 근처에서 그 도박장에 있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게 불법 도박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산골짜기 같은 데와 숨어가지고 도박하는 분들, 시골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진 이 빚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미 수천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뭐 그날 한 판에서 몇백만 원 잃어버리는 거는 별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계속 이제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또 이제 본전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런 효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득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처음부터 이득은 행복이 증가하는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득에 대해서도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한다. 근데 손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적응을 좀 느리게 하는데, 큰 손실이 겹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도 이제 둔감화가 되고 적응이 돼서 도박빚이 이제 막 수억 원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과 행복에 대한 이런 관계를 연구한 것들을 좀 보면은, X축은 그 annual income, 연봉입니다. 연봉. X축의 annual이 그 연봉이고, Y축이 이제 행복인데, 행복을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본 거죠. 그래서 행복을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제일 위에는 포지티브 에펙트야.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많다, 그런 질문이거든.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에서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달러 단위인데,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공세개 붙여서 얘기하면은, 연소득이 1000만 원일 때보다는 2000만 원일 때가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좀 많네요. 그렇죠? 또 2000만 원일 때보다는 4000만 원일 때가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좀 더 증가하네. 근데 딱 요 정도까지예요. 연소득이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되기 시작하면은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증가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벌써 적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더라도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은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즐거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그러진 않아요. 하루 3끼 밥 먹는 건 똑같은 거죠. 하루 10끼씩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정말 드문 사람들, 김준현이나 유민상 같은 아주 드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8천만 원에서 1억 6천으로 변화하는 부분부터는 아예 뭐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연소득 한 4천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이 연소득 4천만 원이라는 게 미국 기준으로는 미국인의 연평균 소득인 거고요. 미국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지금 한 3,500만 원,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 한국인 전체의 연평균 소득은 한 3,400, 3,50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벌면 돼요. 그 정도까지 벌면 포지티브 에펙트는 최대치로 올린 사람이 되는 거지. 물론 거기까지 벌고 나서 뭐 나중에 더 벌어도 돼요. 더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더 버는 사람 되면 좋은데, 일단 뭐 30대
뭐 30대 후반 정도 이렇게 됐을 때 한 3,400, 500 평균 이상, 그러니까 평균 이상 정도 되면은 내 행복은 최대치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의미를 찾는 일들 좀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not blue라고 있죠. not blue. 우울하지 않다. 걱정 근심 없다. 그런 뜻인데 이것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쭉 올라가죠. 그쵸? not blue. 우울하지 않아요. 걱정 근심 없어요. 그리고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역시 같은 패턴이죠. 4,000만원에서 8,000만원 되는 순간 둔감해지고, 약간 우울하고 걱정 근심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걱정 근심을 0으로 만들 순 없어. 또 8,000만원에서 1억 6천씩 1년에 번다고 하더라도 아예 이제 여기는 적응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을 전혀 없는 삶을 만들 순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난 제로인 삶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건강한 삶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잘 사는 거는 일정 부분 걱정 근심도 좀 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스트레스 프리가 있는데 말 그대로예요. 스트레스가 없다. 그리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되면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죠. 그리고 2,000만원에서 4,000만원 갈 때도 스트레스 프리가 좀 더 좋아지고. 근데 역시 이제 4,000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적응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스트레스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을, 야, 저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스트레스 하나도 없겠다.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벌더라도 스트레스는 좀 있는 거예요. 백종원 씨 같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스트레스를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 부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 일하고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 부분이 필요해요. 아까 이 not blue와 똑같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을 만들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은 뭐 죽은 삶이나 다름없는 거지, 사실. 그리고 여기 이제 ladder라는 부분이 있어요. ladder. 사다리인데 말 그대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사다리로 만약에 평가를 해본다. 그래서 사다리가 10칸인데 10칸짜리 사다리인데 제일 밑에는 0점이고 제일 위에가 10점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행복을 평가하는 도구거든요. 그랬을 때도 보면은 요거는 근데 조금 특이하게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1억 6천 올라갈수록 계속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일종의 쾌락적인 행복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거든. 내가 꽤 잘 살고 있다. 내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내 삶의 잠재력과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느끼면서 이렇게 뭐 뿌듯하다고 하죠. 그 뿌듯하고 꽉 찬 느낌. 영어 단어로는 그런 거 이제 fulfillment 이런 단어 있잖아요. 뿌듯하고 꽉 찬 느낌. 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종교적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약간 다르게 번역할 때도 있어요. 충만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충만감을 느낀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막 많이 경험하면서 충만감을 느낀다. 이제 그런 개념이 다 포함된 건데, 이거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쾌락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응합니다. 쾌락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언제든지 적응하는데, 의미에 대한 부분, 가치에 대한 부분, 보람에 대한 부분, 내 삶의 뿌듯한 느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이타적인 행동도 하고 친사회적인 행동도 하고 뭐 기부도 하고 서로 돕고 살고, 내 어떤 재능 같은 거를 통해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가치와 의미와 내 삶에서 느껴지는 모든 충만감, 이런 것들은 계속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면 벌수록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느낌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쾌락은 이처럼 빠르게 변화를 감지해내고 빠르게 적응되는 반면에 의미는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쾌락적인 부분, 재미, 플레저보다는, 물론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끔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야지, 소고기도 먹어야죠. 근데 이제 그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늘 추구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균형을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쾌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쾌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좀 둔화시키고 이 적응을 안 하고 이 쾌락을 좀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강도 높은 어마어마하게 센 쾌락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잔잔하고 이렇게 저강도라고 보통 표현하거든. 잔잔하고 얕은 수준의 재미와 즐거움의 빈도를 많이 늘려가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BTS 콘서트장에 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뭐 티익스프레스를 매일 탈 수 있는 건 아니고, 롯데월드에 가가지고 자유로드롭을 늘 탈 수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런 것만 계속 경험한다면은 그런 센 쾌락에는 금방 적응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오히려 다소 좀 약한 잔잔한 즐거움, 잔잔한 어떤 쾌락, 음악 감상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때로는 뭐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재밌는 소설책 같은 거 보면서 잔잔한 즐거움을 느끼고, 또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협소설 같은 것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거든. 무협소설 같은 걸 이렇게 읽으면서 뭐 즐거움을 잔잔하게 좀 느끼고, 또 때로는 이제 운동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또 친구랑 수다 떨면서 즐거움을 또 좀 느낄 수도 있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잔잔한 이런 즐거움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빈도를 높여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생쾌락을 추구하고 늘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 삶에서 작게 경험할 수 있는 쾌락,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빈도를 높여간다고 할 때는 똑같은 걸 계속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다양성도 포함되는 거거든. 다양한 것에서 즐거움을 조금씩 얻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 행복에 적응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쾌락과 즐거움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계속 이 잔잔한 행복, 안정적인 행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 한 가지에서만 여러분들이 쾌락을 얻는다면은 그거는 또 중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쾌락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다변화돼야 돼. 운동이 좋은 거지만 운동에서만 즐거움을 얻으면 그거 운동 중독입니다. 그렇죠? 또 술에서만 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 거잖아요. 담배에서만 나는 즐거움을 얻나? 그러니까 그게 중독인 거잖아요.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이제 범죄고,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음악 감상에서도 쾌락을 얻고, 독서에서도 쾌락을 얻고, 친구랑 수다 떠는 거, 때로는 그냥 멍 때리는 거, 차 한잔 하는 거, 아이스크림 이렇게 가볍게 먹는 거, 산책하는 거, 또 가볍게 이 조깅하는 거, 등산하는 거,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 다양한 취미 활동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서 다 조금씩 쾌락을 얻는 게 되게 좋다. 뭐 하나에서만 나는 이거 아니면은 즐거운 일이 없어.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인데, 여기 프리퀀시라고 할 때 이 프리퀀시에는 다양성, 디버시티도 같이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에서 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너무 좋은 거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어떤 좀 싫은 선생님도 있겠지만 좋은 선생님, 뭐 상담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과 대화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 여러분들 또 안 좋아하는 과목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과목도 있어서 그 과목에서 즐거움을 얻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채널이죠.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다변화해 놓으시면은 행복에 적응되지 않는다, 또는 적응을 막을 수 있다, 아니면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벼락치기 하듯이 확 해버리고 하면은 힘은 굉장히 들고 또 스트레스 굉장히 받고,
또 한 번에 세게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한 번에 또 시험 기간에만 한 번에 세게 하게 되고 이러면은 실제로 기억력에도 별로 도움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공부 같은 것도 다양한 부분들을 평상시에 조금씩 빈도 높게. 역시 여기서 프리퀀시도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2시간씩 공부하는 이 주제를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좀 다변화시켜 놓는 거지. 그래서 매일매일 좀 다양한 것들을 조금씩. 물론 뭐 한 20-30분 간격으로 공부할 주제를 바꾸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되게 잘못된 방법이고, 한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공부하는 주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면은 참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빈도 높게 공부를 하면은 기억력도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하지 않아도 시험 잘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좀 더 잠도 많이 잘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수행평가 이런 것 때문에 수면 잠을 충분히 잘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교수 생활 처음 하면서 초짜였으면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줬을 거야.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믿어줘요, 그런 말은. 왜냐면은 다른 거 할 거 막 다 하던데, 막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다 그런 거 게임 할 거 다 하고 SNS 할 거 다 하면서 그런 시간은 줄이려고 안 하고서 잠잘 시간은 없대요. 그러면은 나는 안 믿지. 나는 그런 얘기를 믿어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것도 재밌게, 어떤 공부만 한 가지 공부만 벼락치기 한다는 건 늘 그런 거잖아요. 한 가지 공부만 계속 적어도 하루 이틀은 그것만 한다는 얘기잖아. 그 얼마나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공부 새로운 게 딱 들어왔을 때 변화를 감지하고 재밌는 게 한번 툭 튀어 오르고, 근데 조금 지나면 적응되니까 재미없어지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흐름인데, 그러니까 한 2시간 공부하고서는 새로운 거가 딱 튀어나와야 우리네가 또 재밌어 하거든. 근데 벼락치기 하는 사람은 공부가 재밌을 수가 없어. 계속 그것만 하잖아, 10시간 동안. 밤새도록 때로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죠. 다양한 공부의 주제들을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공부가 재밌어지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이 즐거움과 쾌락을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공부하려면 이렇게 빈도와 디버시티,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벼락치기는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